저는 올해로 73입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죠.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나요. 너무 작고 예뻤어요.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보다 5살 많았던 딸은 동생을 무척 예뻐했어요. 동생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죠. 그런 딸이 10살 때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지옥이 시작됐죠.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밤마다 병원을 지켰어요. 저는 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딸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아프지 않아. 괜찮아. 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어 보이려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은 제 품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들이 걱정될 정도였죠. 8살이었던 아들은 누나를 잃고 혼자 방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회사 일과 집안일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했죠.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위로를 받았어요. 아들은 착하게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남양주 구리의 조그마한 빌라에서 전세로 살았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60이 되던 해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간암입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요번엔 암이었어요. 딸을 잃었을 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입원했고 수술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도 시작됐죠. 그동안 저희가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곁을 지키며 간호했어요. 남편은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떠나고 말았죠.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져요. 미안해. 당신 혼자 남겨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남편이 숨을 거두는 순간 제 인생의 반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딸도 남편도 모두 떠났죠. 그동안 모았던 돈도 거의 다 썼습니다. 남은 건 전세금 6천만 원과 약간의 여윳돈 뿐이었어요. 전 재산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혼한 아들은 따로 살고 있었고요. 저는 혼자 그 빌라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딸과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하면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며 잘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착한 것 같았고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밥을 해먹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죠. 텔레비전을 켜놔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딸과 남편 생각에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아들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죠. 그렇게 혼자 지낸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너는 잘 지내고 있고?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무슨 일인데?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엄마 전세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세금이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6천만 원이요. 1년만 빌려주시면 돼요. 사업 자금으로 쓰고 1년 후에 꼭 갚을게요.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전세금을 빼야 될 텐데 당분간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혼자 사시는 것도 외로우시잖아요. 1년만 우리랑 같이 살면서 손주들도 보시고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나쁘지 않게 들렸어요.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다니 마음이 흔들렸죠. 1년 후에 정말 갚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겠어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여유 있게 갚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아들을 돕기로 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전세를 뺐습니다. 6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죠. 아들은 정말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은 아파트였어요. 제가 살던 빌라보다 훨씬 좋았죠. 하지만 아들이 제게 내준 방은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 작은 창고처럼 쓰던 공간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쓰시면 돼요. 좁아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작은 방이라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으니까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죠. 아들에게 큰 돈을 빌려준 마당에 방까지 좋은 걸 바랄 순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손주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랑 같이 살게 됐단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작은 방이지만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과 며느리도 저를 괜찮게 대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우려고 애썼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죠. 손주들 학교 보낼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나가면 저녁 준비도 미리 해뒀어요. 어머니, 그냥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사업 준비로 바쁜 것 같았습니다. 가끔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면 제가 따뜻한 차를 내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사업 잘 되고 있니? 아직 시작 단계라 좀 걸려요. 하지만 잘 될 거예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분명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적응해 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익숙해졌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제 공간이 너무 작아서 답답할 때도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가족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간 거예요. 저는 아들이 돈을 갚아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재촉할 수가 없었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말할 거라고 믿었어요. 제 아들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딱 지나갔어요. 저는 며칠을 더 기다렸죠.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어느 저녁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아,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 1년이 지났는데. 알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알아.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돈은 더 필요 없어요? 어머니한테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더 이상 없을 거야.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돈이 없었어요. 남은 1,000만 원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했죠. 1년 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돈 더 없으세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사업이 안정될 것 같아요. 2,000만 원만 더 있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정말 없구나.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해서.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냈어요. 어머니, 설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미안하구나. 다시 할게. 그냥 제가 할게요. 2번 하는 것도 일이에요. 며느리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먼지 그대로인데요? 아, 미안해. 못 봤구나. 나이 드시니까 눈이 안 좋으신가 봐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뭘 해도 며느리 눈에는 차지 않았죠. 아들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제 방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제 방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죠. 아들아,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사업은 좀 나아졌니? 그냥 그래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손주들도 예전처럼 제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못 오게 하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우리 숙제해야 해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제 방문 앞을 지나갈 뿐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죠.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며느리의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밤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6,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며느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가 둘째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시는 이 방을 아이 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 테니까 혹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빌려준 돈도 그건 천천히 드릴 거예요. 시간 좀 주세요. 1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렇게 보채세요? 사업이 쉬운 줄 아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눈치 보이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다 들통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죠. 며느리는 더 이상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그런 대화를 나눈 후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방에만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그릇 그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니? 식기세척기에 넣을 건데 물로 헹구시면 어떡해요. 그냥 두시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닦았어요. 미안하구나. 몰랐어.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제가 하던 설거지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러났죠. 뭘 해도 틀린 것 같았어요. 거실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청소기를 꺼내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구석구석 안 되거든요. 내가 더 꼼꼼히 할게. 아니에요. 그냥 쉬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의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빨래를 개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또 말렸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손대지 마세요. 제 방식이 있어요. 그냥 도와주려고. 도움 안 되니까 그냥 방에 계세요. 며느리의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저를 피하듯이 행동했어요. 아들아, 오늘 힘들었니? 네. 밥은 먹고 왔고? 네. 대답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인사만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손주들은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마.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 방은 금지구역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물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잘했네. 엄마한테 보여줘. 가족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죠.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쓸쓸하게 방으로 돌아왔죠.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어머니, 원룸 알아봤어요. 벌써? 네. 여기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인데 괜찮아요.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이 방보다도 작아 보였죠.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30만 원이에요. 제 남은 돈이 딱 1,00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이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급하게
저희도 준비할 게 많아서요. 아기방 꾸며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힘도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서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내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가신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요. 빨리 나가셔야 우리가 준비하죠.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돈 한 푼도 없는 노인네. 이제 쓸모가 없네.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 노인네. 그게 제가 며느리 눈에 비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해봤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돈도 더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며느리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차라리 나가셔서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됐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딸을 잃고 남편을 잃고도 아들 하나 보며 버텼어요. 그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까 평생 모은 돈을 다 줬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노인네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부기가 가라앉지 않았죠. 아침 식사 때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저를 흘긋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원룸으로 최대한 빨리 갈게.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너희도 아기 준비해야 하잖니.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좋겠어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이틀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아들이 차로 짐을 날랐습니다. 원룸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화장실, 그게 전부였죠. 아들이 짐을 들여다 놓고 나갔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아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원룸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룸에서의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아침에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무거웠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그만뒀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원룸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기력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딸 생각, 남편 생각, 그리고 아들 생각.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 노인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쓸모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게 제 존재의 전부였나 봅니다.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정말 갚을 생각이 있긴 한 걸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핏기가 없고 수척해 보였죠.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좁은 원룸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슬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박영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강원도 토지보상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토지보상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고 박철수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홍천 산림토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철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 토지가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터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토지 수용이 필요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 그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산, 까맣게 잊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싸게 샀던 산이었죠. 나중에 가치가 오를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개발도 안 되는 그냥 깊은 산속이었죠. 그래서 아예 잊고 살았던 겁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토지보상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맞아줬어요. 박영숙 여사님 맞으시죠? 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꺼내보더니 말했어요.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셨다고 나오네요. 상속 처리는 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상속 서류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대략 50억 정도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얼마요? 50억 원입니다. 정확히는 49억 8천만 원이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50억?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정말 맞나요? 네. 개발 규모가 크고 터널이 그 산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계속 들렸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속 절차 밟으시면 한 달 정도 후에 입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건물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0억? 제게 50억이 생긴 겁니다. 평생 모아본 적 없는 거금이었어요. 7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제게 50억이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제주도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원룸에서 나가서 제주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제주도 바다를 보며 살겠어요. 아들 며느리는 평생 보지 않겠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노인네라고 했던 그 말들, 쓸모없다고 했던 그 말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50억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알면 또 빌려달라고 할 게 뻔했죠. 이번엔 안 됩니다. 이 돈은 제 남은 인생을 위한 돈이에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지난 73년.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어요. 제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떼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사망진단서.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진행했죠. 법무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남편분 명의를 여사님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받으실 수 있어요. 2주.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제주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들이 많이 나왔죠. 이 집 좋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바다도 보였어요. 가격은 10억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주도 사진을 봤어요.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평화로운 풍경.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냥 지내지 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원룸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죠. 며느리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 노인네. 쓸모없다고 했던 그 말들. 가슴이 다시 아팠어요. 2주가 지나고 상속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등기 끝났습니다. 이제 토지보상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토지보상과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가 반갑게 말했어요. 아, 박영숙 여사님. 등기 완료 확인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일주일 안에 입금해 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억이 맞죠? 네, 정확히는 49억 8천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됐죠.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 49억 8천만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은행 앱을 켰어요. 잔액을 확인했죠. 49억 8천만 원. 숫자가 화면에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다시 확인했죠.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땅이 저를 살린 거예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부터 예매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표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이었어요. 바다 보이는 집 보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알겠습니다. 몇 군데 준비해 놓을게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원룸짐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죠. 사흘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원룸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간다고 했니? 집주인이 연락 왔어요. 다음 달에 나간다고 통보하셨다고.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나가려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무슨 일 있어요?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려고. 제주도요? 무슨 돈으로요? 엄마 돈 없잖아요. 돈 없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아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긴요. 엄마 혼자 무슨 돈이 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계획했어. 계획이요? 월세도 못 내실 텐데 무슨 계획이에요? 아들은 제가 돈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도록 놔뒀죠.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걱정되잖아요. 걱정할 것 없어. 잘 살 테니까.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잘 살아. 끊는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제주도는 왜요? 그냥 바다 보면서 살고 싶어서.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들이 원룸 안을 둘러봤습니다. 짐을 싸놓은 것들이 보였죠. 정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응. 엄마, 무슨 돈이 생긴 거예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아들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려고. 방식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말할 거 없어. 넌 너희끼리 잘 살면 돼.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얼굴이었어요. 빌려준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아직 됐어. 천천히 주렴. 사실 이제 그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50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 모르죠. 엄마, 정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살 거야.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50억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알면 또 빌려달라고 할 게 뻔했죠. 아니면 며느리가 알면 태도가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돈이 있을 때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런 관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짐 정리를 했죠.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동안 살았던 곳이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절망도 느꼈던 곳이죠. 하지만 이제 떠나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받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연락 주세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하는 새 삶에 과거는 필요 없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겠죠.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서울과의 이별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죠. 여사님, 이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오늘 3군데 보여드릴게요. 다 바다 보이는 집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바다가 잘 보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높은 곳이었죠. 두 번째 집은 마당이 없었습니다. 작은 빌라였는데 답답해 보였어요. 세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하얀 벽에 파란 지붕이었죠.
무엇보다 마당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 좋네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보시자마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 집이 좋아요. 가격은 12억입니다. 괜찮아요. 현금으로 살게요.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금으로 12억을 산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바로 계약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을 보냈어요.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했죠.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 곳이었어요. 오션뷰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원룸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넓고 깨끗했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있었죠. 엄마 어디세요?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문자들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밀 가구들을 샀어요. 침대, 소파, 식탁.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장만했죠.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잔금 11억을 송금했어요. 집 열쇠를 받았죠. 제 집이었습니다. 진짜 제 집이에요. 평생 전세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겁니다.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여보, 저 여기서 살게 됐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가구들이 하나씩 배달됐습니다. 집안을 채워나갔죠. 거실에 소파를 놓고 침실에 침대를 놓았어요. 부엌에는 새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들였죠. 일주일 만에 집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예쁜 집이 됐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저녁마다 마당에 나가 바다를 봤습니다. 매일 다른 색깔의 하늘이었어요. 어떤 날은 붉었고 어떤 날은 보라색이었죠. 산책도 다녔습니다.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동네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인사를 건네면 다들 친절하게 받아줬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제주도 좋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진짜 제주도 가신 거예요? 응, 제주도야. 혼자 어떻게 사세요? 돈은요?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내 인생 살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빌려준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급하지 않아. 사실 그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엄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바다를 봤어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이제 내 인생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3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딸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겁니다. 돈 한 푼 없는 노인네. 쓸모없는 사람. 며느리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50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저를 받아준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